며느리는 그날도 당당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갑고 확실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하셔도 됩니다.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요. 그 말은 전화기 너머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준 10억짜리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서 정면으로 날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끝에 앉아 손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은 채 마치 이미 정리된 사람을 대하듯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알고 있니?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알 필요 있을까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 순간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가족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쥐고 있던 돈의 가치였는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전세로는 시작하지 말라는 말 한마디에 내가 평생 모은 돈과 팔 수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노후 대비요? 그땐 생각도 안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사는 거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며느리는 나를 부모도 어른도 아닌 이제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히 사세요. 각자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아이는 몰랐을 겁니다. 집에서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은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 두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눈에는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오래 앉아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끝이구나.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결심이 섰습니다. 아들이 몰랐던 것, 며느리는 끝까지 계산하지 못했던 것, 내 이름으로 남아있던 모든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은 누군가를 더 오만하게 만들기 위해 남겨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요즘 연락이 없어? 아무 일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이제 할 일을 하려는 것뿐이다. 아들은 그 말의 의미를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그 결정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울면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사람은 돈이 있을 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났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왜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이 가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나간 뒤 그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만 조용해진 공간이었습니다. 거실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TV 소리만 흘러나왔고, 식탁 위에는 내가 먹지도 못한 차가운 커피 한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집이 더 이상 내가 머물러도 되는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이 온몸으로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6년 차였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참 싹싹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어머님, 힘드시죠? 그 말들 덕분에 나는 그 아이가 내 딸보다도 더 살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아파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아들 앞으로 해라. 너희가 편해야지. 그 말 한마디에 내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까지 전부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집이 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될 줄은. 며느리가 변하기 시작한 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말한 이유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꼭 애 낳아야 해요? 저희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아들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선택이니까.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는 나를 조금씩 집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저희가 요즘 바빠서요. 그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나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시간이 중요하다니까. 그 다음엔 냉장고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희가 정리한 거라 이쪽 칸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서 실수한 사람처럼.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웃으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오시면 저희가 좀 불편해요.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내 아내가 엄마 오는 게 불편하대.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 그래.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쪽은 이미 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는 점점 연락을 줄였고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느리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실 땐 미리 날짜 조율해 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잠깐 들를 수 있어? 나는 반가운 마음에 새벽부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도 끓이고 국도 끓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 인생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먹어요. 그 말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필요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내 등을 보며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시고요. 찾아오지도 마세요. 아들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리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 집을 사준 것도, 참아온 것도, 모든 걸 내어준 것도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사랑은 그날 현관 앞에서 아주 조용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서류들을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끝까지 몰랐던 것들, 그 서류들이 곧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도 문자도 명절 인사 하나 없이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바쁘겠지. 요즘 애들 다 그렇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울고 불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TV를 켜놓은 채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부 상담 안내. 나는 한참을 그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나는 그 안내문에 적힌 주소로 혼자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깔끔한 건물, 조용한 상담실, 어머님, 어떤 상담을 원하십니까? 직원의 말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정리하고 싶어요. 직원은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하나,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가진 전부가 이미 그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10억짜리 아파트, 그게 끝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집을 사기 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왔는지, 남편이 떠난 뒤에도 나는 쉬지 않고 일했고 남들 눈에는 검소한 노인으로만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상담실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땅, 보험, 그리고 오래전부터 조용히 유지해온 작은 임대 수입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들과 며느리의 시야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슬프지도 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럭저럭.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돈 쓸 일 있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을 뻔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왜? 내가 되묻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대출이 좀 부담돼서 잠깐만 도와줄 수 있나 해서. 그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한테 잘 말해.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없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가진 건 거의 없어.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정말로 내게 남은 것이 없었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 말에는 아쉬움과 실망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안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구나. 그들은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확인하러 오는 거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정을 더 굳혔습니다. 며칠 뒤 기부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기부 진행을 위한 최종 절차만 남았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찾아올지도, 며느리가 태도를 바꿀지도. 하지만 그 모든 건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가족이었지만 이제 지켜야 할 건 나 자신의 존엄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건 생각보다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TV를 켜놓고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감정도 기대도 없이. 그런데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그리고 또 아들. 나는 일부러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얼굴로 전화를 걸고 있을지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울림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들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말을 쏟아냈습니다. 기부, 전 재산 기부라니 이게 말이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엄마,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 그 질문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라 사라질 재산이라는 걸. 거의 끝났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이미 서류는 다 넘어갔어.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손에 쥐고 있던 무언가였을 겁니다. 엄마, 왜 이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은 혼자 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쁠 시간이었겠지요. 아들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그 아이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엄마,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앉아. 아들은 손을 떨며 컵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너희가 어디까지 갈 줄은 나도 몰랐다.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 말이야. 그 아파트. 아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집이 내 전부인 줄 알았지?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필요 없어졌고 아들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 거니? 아들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집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많고 여유가 없어서. 그 말은 변명이었습니다. 아니, 핑계였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부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계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너희가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건 그때 감정이 상해서. 감정이 상하면 사람을 버려도 되는 거니? 그 질문에 전화기 너머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 경솔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는 걸. 이미 늦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아예 아프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허탈함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떠나서 우는 게 아니라 잃은 걸 깨달아서 우는구나. 엄마,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기회를 다 썼다. 아들은 그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반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끝까지 몰랐던 것. 기분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완전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아들도 며느리도 끝까지 몰랐던 마지막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기부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최종 기부 내역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나는 처음으로 모든 걸 정리할 자리에 아들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 날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뒤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며느리는 한껏 낮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 말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앉아. 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내 눈치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끝까지 듣기로 했습니다. 사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은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좀 심했어요.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못했어.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니?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땐 정말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아니? 며느리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기부 계약서잖아요. 그건 이미 너희도 알지. 나는 차분히 다음 서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된 임대 건물 서류야.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땅, 이건 보험, 이건 내 명의로 유지해온 통장들. 서류는 하나둘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다 아파트 말고도 내가 가진 거다. 그 순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이렇게 많은 줄은 알았으면 태도가 달라졌을까? 그 질문에 아들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 기부 말인데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혹시 일부만 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정도면 가족끼리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는 끝까지 사람을 보지 않는구나. 내 말에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가진 걸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나를 필요 없다고 정리했을 때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난 결정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녀 재산 전액 기부 확정서. 며느리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선택했다. 그리고 난 그 선택을 존중해 준 것뿐이다. 그 순간 아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이번엔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현관 앞에서 끝나버린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계산이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가족은 이미 돈 앞에서 나를 떠났다는 걸, 그리고 내 선택이 절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 기부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은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던 시간에 왔습니다. 어머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그 아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았고 이 아이 하나만 보고 모든 걸 내어줬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나한테 남은 게 없어도 괜찮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한테 남은 건 너 스스로다. 아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엄마는 나를 포기한 줄 알았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 없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거다. 그 말에 아들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작은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붙는 순간 거래가 된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남고 싶었다. 그 편지를 아들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장 솔직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기부처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읽습니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아들은 가끔 연락을 합니다. 예전처럼 무언가를 바라며 하는 전화가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는 전화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은 돈을 잃고 울지만 사랑을 잃고서야 비로소 사람을 본다.